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신석기 시대, 특히 줄문 문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국 신석기 시대 강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오래된 유물 목록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 시대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반도 초기 문명의 그 길을 열었던 그 개척자들의 삶, 또 생각, 그리고 막 혁신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이죠. 잠시 그 시대 배경을 좀 짚어보면요.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지구가 서서히 따뜻해지던 홀로세, 대략 기원전 한 1만 년에서 기원전 1500년, 그 사이쯤이죠. 네. 환경이 크게 변하던 시기였어요. 모든 게 막 바뀌던 때였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저희는 오늘 이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그 시대의 주요 인물들 있잖아요. 문화를 지키고 전승한 사람들, 또 안정된 터전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끈 혁신가들, 이 사람들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의 목표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 그 도전, 그리고 번뜩이는 혁신의 순간들, 이걸 함께 생생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네. 사실 신석기 시대를 이해하는 게 우리 한국 역사의 그 뿌리, 기원을 찾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시작이니까요. 특히 이 보고서를 보면 제주 고산리나 뭐 청도 오진리 같은 곳에서 그 줄문 토기보다 더 이른 시기로 보이는 이른 민무늬 토기가 나왔다는 언급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더 이른 토기가요? 네. 왜냐면 이게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가 동아시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꽤 일찍부터 독자적인 기술이나 생계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오, 독자적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해안가나 아니면 큰 강가였다는 점이에요. 이런 지리적인 배경이 그들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겠죠,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럼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신석기 시대를 거의 뭐 상징하는 유물이잖아요. 바로 빗살무늬 토기. 이걸 만든 문화의 전승자들입니다. 네, 빗살무늬 토기. 이 톡이 모양이 참 독특한데 이게 그냥 그릇이 아니다. 뭔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빗살무늬 토기는 정말 신석기 시대의 시그니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딱 보면 아니까. 네, 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이 토기 모양이나 무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시대를 나누고 또 문화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바뀌었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 핵심 단서가 되는 거죠. 아, 단서가 되는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밑바닥 모양일 텐데요. 뾰족하거나 아니면 좀 둥근 형태. 네, 맞아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 궁금했어요. 특히 그 뾰족한 밑모양, 이게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강가나 해안가 모래밭처럼 땅이 좀 무르고 불안정한 곳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토기를 이렇게 푹 꽂아서 세우기 좋게 만든 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디자인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뾰족했구나. 그냥 멋으로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생존 환경에 딱 맞춘 지혜였던 거죠. 그럼 그 표면에 새겨진 빗살 무늬는요? 자료 보니까 뭐 빗 같은 걸로 눌렀다, 그었다 해서 점이나 선, 동그라미 같은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게 그냥 예쁘라고 새긴 걸까요? 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떤 의미요? 예를 들면 단순 장식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믿음, 세계관 같은 걸 반영했을 수 있다는 거죠. 풍요를 비는 주술적인 의미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부족, 우리 시족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 그런 거였을 수도 있고요. 아,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수 있겠네요.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하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토기가 당시 문화교류의 증거가 되기도 해요. 교류요? 신석기 시대에도요? 네, 서울 암사동에서 나온 깊은 바리 형태 토기를 보면요. 그 길쭉한 몸체나 지그재그 무늬 같은 게 중국의 지자모니 토기랑 비슷한 점이 보여요. 오, 신기하네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신석기 시대에도 이미 동아시아 지역 안에서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토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단순 기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고 그걸 다음 세대로 전하고 또 주변 지역과 소통했던
문화 전승기였던 셈이죠. 문화를 만들고 전하는 역할까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토기가 음식을 저장하고 조리하고 이런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잖아요. 공동체 생존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보고서에 보면 토기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워서 좀 잘 깨졌대요. 아, 그럼 자주 만들어야 했겠네요. 네, 맞아요. 자주 만들어야 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뭐랄까 톡이 만드는 기술이나 전통이 오랫동안 안 끊기고 계속 이어지게 된 배경이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잦은 제작이 오히려 전통 유지의 비결이었다니. 와, 역설적이면서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주인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생활을 멈추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 바로 공동체 건설자들입니다. 네, 정착 생활의 시작이죠.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마을이란 개념이 시작될 수 있었겠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울 암사동 유적. 그렇죠. 맞습니다. 암사동 유적. 한강 유역이라는 내륙 중심지에서 발견된 이 유적이 당시 신석기 문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암사동 발굴 결과를 보면 땅을 이렇게 파고 만든 사각형 모양의 움집터가 여러 개 발견됐어요. 움집이요? 네, 이게 그냥 임시로 머물던 곳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으로 지은 영구적인 집 형태라는 걸 보여주죠. 아, 영구적인 거주지요? 네, 당시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활용해서 삶의 터전을 설계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회 구조를 보면 아마 혈연 중심의 시족 사회였을 걸로 보여요. 시족사회요? 네, 중요한 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람들 사이에 신분 차이가 없는 그런 평등한 관계가 기본 원칙이었다는 점이에요. 아, 평등사회였군요. 기본적으로는요. 물론 다른 시족이랑 결혼하는 거 조계혼이라고 하죠. 네네.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망도 넓히고 유전적으로도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공동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지혜도 발휘했고요. 가끔 큰 사냥 같은 거 할 때는 경험 많은 사람이 임시로 좀 지휘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사회 운영 원리는 평등에 기반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정착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떤 도구들을 썼을까요? 암사동에서 빗살무늬 토기 말고도 도라살촉이나 그물추 같은 것도 나왔다고 하니까 여전히 사냥이나 고기잡이가 중요했던 것 같고. 네, 수렵 어로가 여전히 중요했죠. 아, 그리고 이거요. 반달돌칼. 자료에 나오던데 이거 혹시 농사 짓는 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나요? 초기 농경? 네, 맞아요. 반달 돌칼은 보통 곡식 이삭 자르는 데 썼을 걸로 봐서 초기 농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벌써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정착 생활이 해안 지역, 예를 들면 부산 동삼동이나 양양 오산리 같은 곳하고 또 강변 지역, 서울 암사동 같은 곳 모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지역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활발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아, 해안과 내륙이 교류를. 네. 해안 지역의 풍부한 해산물이랑 내륙 지역 자원이 서로 오가면서 한반도 신석기 사회 전체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또 문화적으로도 좀 비슷해지는 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흥미롭네요. 자, 이제 정말 이건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거죠? 한국 신석기 시대만의 아주 독특하고 뭐랄까 좀 드라마틱한 면모인데요. 바로 네, 환경 변화가 있었죠. 그때 일부 신석기인들이 내륙으로 가는 대신에 오히려 바다로 눈을 돌렸다. 그래서 해양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확 높이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담대한 전략의 맨 앞에 섰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해양 자원의 지배자, 고래 사냥꾼들이었던 거죠. 네,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 남아있죠. 아, 반구대 암각화? 네, 약 7,000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보는데요. 여기 그림이 한 300점 넘게 있어요. 사냥하는 사람들, 여러 동물들, 고기잡이 도구. 당시 생활을 보여주는 정말 귀중한 자료죠. 그렇죠. 교과서에도 나오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여러 종류의 고래하고 또 그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그림으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 근데 저는 그림만이 아니라 실제 사냥했다는 증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동삼동 패총? 그러니까 그 조개무지에서 혹등고래나 참고래 같은 엄청 큰 고래들 있잖아요.
그 귀뼈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귓뼈가 특징적이죠.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신석계인들이 이 고래들을 직접 잡아서 거기 동삼동까지 가져와서 해체했다는 게 밝혀졌다면서요. 와, 당시 사람들 기술이랑 조직력이 진짜 상상 이상인데요. 네, 맞습니다. 대단한 거죠. 심지어 울산 황성동 유적에서는 동물뼈로 만든 작살촉이 고래 척추뼈에 박힌 채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아, 뼈에 박힌 채로요? 와,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네요. 그렇죠. 명백한 증거죠. 고래 사냥은 그냥 물고기 잡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활동이었어요. 네, 당연히 그랬겠죠. 아주 높은 수준의 협동 능력, 치밀한 사전 계획,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꼭 필요했죠. 예를 들면 먼 바다 나가려고 여러 부품을 막 결합해서 만든 정교한 낚싯바늘을 썼고, 작은 고래나 바다사자 같은 건 회전식 작살이나 창 같은 특수 도구를 써서 잡았던 걸로 보여요. 기술도 대단했네요. 근데 왜 그렇게 위험한 걸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래 한 마리가 주는 게 엄청나거든요. 고기, 가죽, 기름, 그리고 단단한 뼈까지. 그야말로 바다의 로또 같은 거였죠. 고부가가치 사냥감. 아, 바다의 로또. 그럴만하네요. 공동체 전체가 먹고 살고 번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겠죠. 실제로 동삼동에서 나온 비창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조개 캐는 도구인데 이게 고래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고래뼈로 도구를요? 네, 단순히 뼈를 재료로 쓴 걸 넘어서 아주 혁신적으로 활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예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점이죠? 이렇게 고도의 조직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고위험 고수익 활동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평등사회, 신석기 사회의 그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거죠. 아, 평등사회랑은 좀 안 맞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쩌면 전문 사냥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 같은 게 생겨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업이나 전문화의 싹이 이미 이때부터 트고 있었을 가능성, 이걸 좀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평등사회라는 그 일반적인 이미지랑은 좀 다르게 고래 사냥 같은 특수한 활동이 사회 구조에 뭔가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네, 생각해 볼 지점이죠. 신석기 혁명으로 이야기를 옮겨가 볼게요. 네, 농경의 시작. 특히 한국에서는 이 농경 시작이 해양 중심 문화랑 결합돼서 나타났다는 게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이 변화를 이끈 주역들은 바로 씨앗을 뿌린 선구자, 초기 농경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농경 시작 시점에 대한 우리 이해는 계속 바뀌어 왔어요. 고고학적 발견이 계속되면서요. 원래는 청동기 시대로 알았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 걸로 여겨졌죠. 그런데 자료에서 나오듯이 신석기 후기에 이미 벼농사 시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잡곡농경. 잡곡이요? 조나 기장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조, 기장 같은 밭작물 농사는 그거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훨씬 이른 시기요? 네. 가장 결정적인 발견 중 하나가 1999년에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 나왔어요. 타버린 조하고 기장 알갱이가 발견된 거죠. 아, 동삼동에서 또 나왔군요? 네. 그전까지 남한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 실제 곡물 자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견이 기원전 3500년경에 이미 한반도 남쪽 끝까지 초기 형태의 농경이 퍼졌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와, 그 발견이 정말 중요했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거, 기원전 3800년 전으로 추정되는 토기를 만들 때 쓴 흙 있잖아요. 네, 토기 태토요. 그 흙 속에서 조의 흔적, 아픈이라는 게 발견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기존 학설보다 농경 시작을 무려 300년이나 더 앞당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300년이 더 빨라진 거죠. 이 아풍토기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뭔가 타임캡슐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정확해요. 딱 타임캡슐이죠. 아픈 토기는 말 그대로 토기 빚을 때 흙 속에 우연히 섞여 들어간 곡식 알갱이나 씨앗, 작은 곤충 같은 것들이 가마에서 구워질 때 타서 없어지고 그 형태만 미세하게 찍혀서 남은 흔적이에요. 아, 흔적이 남는 거군요. 이걸 분석하는 과정은 정말 섬세해요. 연구자들이 토기 조각 단면을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보거나 아니면 X선 촬영 같은 첨단 기술을 써서 눈으로는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곡물 종류나 형태, 심지어 당시에 쌀벌레 같은 해충이 있었는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와, 쌀벌레까지요. 대단하네요. 네, 정말 토기가 과거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는 타임캡슐인 셈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동삼동처럼 해양 자원이 풍부했던 해안 지역에서 이런 초기 농경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좀 의외인데요. 이게 당시 신석기인들이 단순히 식단을 좀 다양하게 하려는 걸 넘어서 예측 불가능한 바다 환경에만 의존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인 식량 확보 수단을 만들려고 했던 어떤 전략적인 선택, 이걸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식량 안보 차원에서? 네. 그리고 농경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곡물을 저장하고 조리하고 가공하는 토기의 기능과 중요성이 더 커졌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이제 그들의 정신세계는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신석기인들은 뭘 믿고 어떤 기권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마지막 주역으로 샤먼과 예술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신세계 중요하죠. 다시 한번 울산 방구대 암각화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고래사냥 말고 다른 것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꼭 약속된 기호처럼 그려진 얼굴 형상들도 있고요. 얼굴 형상이요? 네, 그중에서도 제일 눈길을 끄는 건 사슴 같은 동물 몸에 사람 머리가 달린 그림이에요. 인두수신상이라고 하죠. 사람 머리에 동물 몸이요? 와. 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인두수신상이 당시 사람들이 숭배했던 어떤 신성한 존재, 신수를 표현한 거라고 봐요. 이게 풍요로운 수확이나 사냥 성공을 비는 샤머니즘적인 믿음과 의례가 공동체 생활에서 아주 중요했다는 걸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예술이나 종교 의례가 그냥 뭐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고래사냥처럼 목숨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나 날씨에 따라 막 성공 여부가 갈리는 초기 농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느꼈을 불안감 같은 거요. 그런 걸 해소하고 다 같이 의례를 치르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그랬을 수 있겠군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암각화에 새겨진 그 기하학적인 무늬들은 어쩌면 인류 최초의 시각예술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정보나 염원을 담은 기록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렇죠. 그들의 사후 세계관 역시 흥미로운 추론을 하게 만드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시신을 땅에 묻는 일반적인 매장 말고도 내륙 지역에서는 시신을 자연 상태에 두는 풍장, 강가나 해변에서는 물에 안치하는 수장 같은 다양한 장례 풍습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돼요. 풍장수장이요? 네. 이게 그들이 자연과의 어떤 깊은 순환적인 관계를 중시했고 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후 세계를 생각하고 의례를 행했다는 걸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죠. 환경에 따라 달랐군요. 네. 또 자료에서 언급하듯이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신석기 유적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걸 과거 해류 변화 때문에 해양 자원이 고갈됐을 가능성이랑 연결짓는 연구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당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고학뿐 아니라 지질학, 해양학 같은 자연과학과의 융합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여러 분야 연구가 필요하군요. 네. 결국 이 샤먼과 예술가들은 단순히 정신적인 영향만 담당한 게 아니라 자연 환경에 대한 깊은 관철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생존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한국 신석기 시대를 일구었던 정말 다채로운 얼굴들을 만나봤습니다. 빗살무늬톡이라는 상징적인 유물을 통해 문화를 지키고 전승했던 전통주의자, 네, 문화전승자. 그리고 암사동 같은 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정적인 공동체의 틀을 만든 정착자, 공동체 건설자. 거친 바다를 무대로 고래를 잡으며 용맹을 떨쳤던 해양 자원의 지배자, 네, 고래사냥꾼. 잡곡 농경이라는 혁신으로 식량 확보에 세기를 연 초기 농경민, 씨앗을 뿌린 선구자들. 그리고 반구대 암각화 등을 통해 그들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가꾼 샤몬이자 예술가까지. 와, 정말 다양한 모습이었네요. 특히 그 해양 문화의 역동성이랑 초기 농경의 시작이 결합된 한국 신석기 시대만의 독특한 모습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남긴 풍부한 유산과 그 이후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모습은 여전히 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예요. 네, 여전히 연구 중이군요. 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 동삼동표청처럼 신석기 문화랑 청동기 문화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연속성의 증거도 있지만 또 다른 재료에서는 토기 양식이 갑자기 확 바뀐다거나 사람들의 생각, 즉 관념체계가 변하는 모습에서 좀 단절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연속과 단절이 같이 보이는군요. 네, 이게 아마 외부 집단이 들어왔거나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인 사회 변화라 혁신 같은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다음 시대로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안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뾰족미 톡이라든지 전문화된 고래 사냥 기술, 그리고 주변 지역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일찍 시작된 잡곡 농경 같은 것들은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도 한국 신석기 문화가 가진 뚜렷한 개성과 독자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그 도전 정신이 막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처럼 이런 발자취가 현재 국가사적으로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세계유산 등재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네, 매우 중요하죠.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강조하듯이 이런 귀중한 유적을 잘 지키고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걸 넘어서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의무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자료에서 보면 고래 사냥 같은 고위험, 고수익 활동에서 잠재적인 리더십이나 전문 집단이 생겨났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평등사회 이미지와는 좀 다른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석기 사회에 대해 갖는 평등 사회의 이미지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바다를 정복하는 데 따르는 그 높은 수준의 협력과 위험 부담,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 분배 문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 농경 생활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적인 협력의 성격, 이걸 다 고려해 볼 때 혹시 이 서로 다른 생계 방식이 청동기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리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각기 다른 형태의 사회구조나 리더십 모델의 씨앗을 우리 땅에 뿌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와, 그러니까 생업 방식의 차이가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다른 사회 구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을 수 있다? 네, 환경 조건, 생업 방식, 그리고 사회 구조의 진화. 이 흥미로운 연결고리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더욱 풍성한 이해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